이 청약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청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예전에 예전에 물어보면 일단 당첨되고 봐. 그럼요. 나중에 고민해. 그럼요. 이것을 우리가 선당 후곰이라고 합니다. 선당 후곰이라고 하는데 이거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당 후곰. 네. 선당. 뭘 벌써 고민해. 당첨도 돼야지. 네. 왜냐면 당첨되면 돈이 되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되는 생각이 생긴 거죠.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집단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것이 다 미분양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민을. 뭘 고민해 바로 받아야지. 해야지. 그렇지. 이거 아니게 되는 거죠.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부동산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8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6일 지방선거,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코로나 폐막, 금리가 상승했고요. 고물가 상황에서는 또 임대차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시장까지. 자, 이 8가지의 항목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매우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길 교수님과 이 8가지의 항목 정말 호재인가 악재인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합니다. 6.1 지방선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방선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호재입니다. 어째서죠? 역대 그 지방선거를 보면 네. 일단은 뭐 우리 지방선거는 대선과 좀 다른 특징이 있죠. 각 지역별로 유권자들이 네. 개발 호재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 안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좋은 방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1991년에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 네네. 이후에 95년도 민간자치단체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선거 이후 8년 동안 변동률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상승했었다. 올라갔다. 시장 자체가 상승 시장이었다라는 네네.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야. 물론 유권자분들께서는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권한 밖에 네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신뢰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 분위기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기대 심리가 매수자들의 급매수 타임이 불러오고 결국 이제 호가가 진행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관망할 수 있겠습니다. 야, 6.1 지방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아주 좋은 호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이야기해보죠.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건 호재인가요? 아니면 악재인가요? 네, 윤 정부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게 네네. 바로 5월 10일로 그 발행했던 일종의 그 양도세 네.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이 뭐 양도세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이 네네. 굉장히 그 딜레마를 갖고 있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민감하죠. 네. 근데 이런 그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세금을 덜 내겠다는 건데요. 네네. 그러면 심리자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럼요. 그럼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이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건 변수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더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 그 네. 이유는 또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완화되는 부분에서는 네네. 그동안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정책이 한시적이라는 거죠. 네. 즉 1년만 된다는 내년 5월 그 9일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버티다가 내년까지만 즉 내년이 지나버리면 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견된 물량 거래가 급증되는 시점이 예견이 됐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되면 모든 물건을 다주택자들이 버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에게는 이게 오히려 악재라고 볼 수 악재이다. 있고요. 매수자한테는 뭐 호재가 될 호재가 수 될수 있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특히 또 취득세하고 종부세까지도 같이 손질해 줘야 되는데 네네. 그것은 지금 아직 뒤로 넘겨버렸어요. 그럼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약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 완화가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 네. 우선 규제 완화가 우선 좋기는 하나 우선 기간이 정해져 버렸고 그 기간 이후에는 또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죠. 두 번째 내용은 저희가 호재보다는 악재의 비율을 훨씬 더 많이 보셨고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 이제 종식. 네, 코로나가 서서히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정상화가 뭐 됐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자, 코로나의 종식 상황은 바로 저희한테 부동산의 시장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지금 밖에 분위기 어때요? 좋죠. 네, 그럼 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안타깝게도 악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네. 거의 한 2년 정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네네. 이제 초저금리 시대를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통화라든지 정책 등을 전부 다 완화시켜 줘가지고 네. 뭐 어쨌든 뭐 화폐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하고 그다음에 코인 등 이런 분의 시차가 굉장히 폭등해가지고 다 돈 벌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돈 못 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상공인과 식재점이 영세상인들은 문제 있었지만은 네네. 부동산 부분에는 엄청난 히트를 본 거죠. 네. 그래서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네. 덕을 본 부동산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코로나 종결한다는 것은 억눌렸던 금리를 이제 풀고, 네네. 그죠? 모든 물가들도 같이 덩달아 오르고, 그렇죠. 그동안 점차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을 한 번에 터뜨려 버리니까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은 부동산은 활동기가 이제 멈출 수 있다는 정책의 실효입니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활력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니까 코로나의 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부동산도 덩달아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반대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소상공인과 이 상인들 그리고 네네. 도시가 다시 재생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맞지만 네네. 부동산 경기는 전혀 별개의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최악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 최악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 건강 보건의 문제인데 네네. 다시 또 이런 그럼요, 어떤 그럼요. 바이러스 오면 안 되겠죠. 예. 요건 또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가보죠.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정책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네. 금리가 올라가면 네. 소위 말하면 은행에다 이자 넣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네. 이자율이 3%가 낫겠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3% 수익률 받기 낫겠냐. 네. 당연히 은행에다 넣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이 좋지 않다. 이게 이제 전통적 견해였습니다. 네네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악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금리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 매도나 매수의 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너무 좀 고루한 얘기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결국은 이자 상승률, 이자 부담률과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다는 얘기죠. 네네.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좀 더 보유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이자 부담이 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가격 상승률이 네네. 동반된다면 이자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버티는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까지 더 버텨진다면 요거는 좀 이제 무서운 악재다.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3에서 5%의 금리가 네네. 은행 금리가 발생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8%까지 살인적인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8%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겠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고 투기 억제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오는 그런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네.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과 연관성을 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금리 상승이 호재는 아니고 악재다라는 부분은 분명하죠. 야, 금리 상승도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뭐 기준금리는 이제 이미 발표가 됐고 네네. 금리 인상이 이제 뭐 2.5%까지 하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네네네. 이건 뭐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5%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100% 생길 것이다.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악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 계속 악재가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이야기가 막 미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받아들여야죠. 네네, 받아들이기는 할 텐데. 자, 금리 상승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도 악재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자, 물가가 오릅니다. 자, 고물가의 시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구도가 지금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네, 이제 뭐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 모두 네.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네.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간 것이냐, 네네. 아니면 물가가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냐라는 전후의 어떤 그런 시점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아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미 일어났으니까. 네네. 근데 이미 물가는 다시 이제 상승해야 될 좀 상황이 왔던 거죠. 네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죠. 억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거기다가 이런 전쟁까지 터지게 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5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4.8%를 기록했거든요. 너무 올라갔어요. 물가 지수가 지금 5%를 굉장히 살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인 유가, 네네. 그다음에 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승하고 머리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 뭐 한간에는 이제 뭐 원유 특히 뭐 경유가 고공 상승하다가 다소 주춤세랑을 하지만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 차량 못 올 뻔했잖아요.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디젤이 LPG로 바꾸세요. 너무 셌어요. 고물가. 그런 데다가 네. 지금 뭐 중국이 또 코로나를 제대로 잡겠다고 봉쇄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맞아요. 수입을 우리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된 상황.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의 밀도 상승하고 인도에서도 밀을 팔지 않겠다. 네. 우리 뭐 한국이 거의 주식이 쌀에서 밀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결국 비료 값이 상승하게 되면 경작지를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네네. 경작지를 축소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식량난이 오게 되고 식량난이 오게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불안한 거죠. 거기다 이제 정부는 이제 공공재 특히 전기요금 올리겠다. 문정부가 계속 억누르는 것을 이제 윤 정부가 푼다는 거죠. 네네. 20-30%만 인상돼도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재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올라갈 것은 기정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안 좋다고 봅니다. 당연히 원자재가 네. 상승되니까 뭐 건설 경기가 안 위축이 좋죠. 되죠. 네. 그러면 집을 짓지 않습니다. 뭐 우리 4층 기준 원룸을 지으면 네. 그 원룸 짓는 데만 4억이 듭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9억이 든다고. 2배 이상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상승 때문에 인건비,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자재비. 네, 모든 부분이죠. 와. 그럼 결국은 그 원룸을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있는 원룸. 이런 고물가 상황은 당연히 부동산 경기에는 치명적이다. 네네. 이렇게 즉 악재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머리가 더 아프네요. 세상에. 집 지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욕심은 있어야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나도 뭐 집 한 채 뭐 지어 보는 것이 뭐 꿈인 분들도 많을 테고. 네. 그건 전부 다 그럴 텐데. 보류시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악재를 뒤로 하고 7번째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2022년 7월 임대차법입니다. 2년이 됐다고 하죠? 네, 이제?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리셋 타임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2년이 끝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물론 다 예측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임대차법 시행이 2년이 지금 경과하고 있는데 전월세를 상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네네. 그다음에 갱신 청구권 2년을 더 연장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팔지 못하고 묶여있던 물량이 이제 대부분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양도세 어떤 한시적인 것 때문에 물량이 풀리는데 임대차법이 풀렸기 때문에 또 다시 물량이 더 공급이 더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건 조금 더 네. 저희가 그 과거 이야기를 잠깐 좀 끄집어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났어요. 그 임대차법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네네. 가장 컸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주택을 파는 네네. 매도하는 시기가 보통 우리가 비과세가 2년 보유 거주다 보니까 네네. 2년 단위로 이 부동산 매매 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2년 이제 후에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세입자 전세자들도 보통 2년을 계약하니까 네네. 2년이 끝나고 나면 이 세입자 계약이 끝나니까 네. 신규 매수자들은 그럼 내가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네네. 지금 세입자들이 2년을 더 써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매도 타임이 4년으로 늘어나 버리게 된 거고 네네. 매도 타임이 4년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물량이 부족했죠. 맞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월세 시장이 상승했고 전세 가격이 상승했고 더군다나 매매 가격도 같이 상승했고 네. 이것은 오히려 갭 투자의 신호가 됐고 그래서 뭐 투기가 더 성행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잡으려고 했다가 못 잡았던 상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더 이상 전세 시장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오, 한 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신규 세입자를 불러들이면 4년을 또 못 파는데
전세 안 내는다는 겁니다. 절대 안 내요. 전세를 안 내놓게 되면 당연히 월세로 돌아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임대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거의 바뀌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이게 이제 뭐 선진국들은 다 기본적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선진국화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 대출이라는 상품이 없어지고 네. 전세를 끼고 사서 전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갭 투자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거죠. 특히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이 전세권 제도 때문에 네네. 월세로 살다가 좀 더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로 살다가 그렇죠. 결국엔 내가 네. 소유권을 취득하는 네네. 이게 이제 그 부의 사다리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게- 그 불의 사다리를 거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월세에서 바로 소유를 못 가거든요. 네네. 이 사다리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네. 악재도 나온다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차법에 따라서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결국 나왔을 이것은 때는 악재입니다. 악재입니다. 네, 네. 도대체 저희가 7번째 항목까지 왔는데 하나의 호재 그리고 6가지의 악재가 있는데 요 마지막은 좀 호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자 8번째 항목도 함께 보시죠. 8번째는 분양권 시장입니다. 자, 분양권 시장이라고 하면 뭐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쫙 줄 서가지고 뭐 사람 써서 줄을 서는 사람도 계시고요. 막 그래가지고 분양권을 획득하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막 요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정상적인 일반 시장은 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좀 거주를 하다가 다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어떤 이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분양 시장은 조금 채 손에 쥐어보지도 않고 당첨만 되면 네네, 곧바로 당첨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편한 네네. 간편한 데서 부동산에서 가장 고프리미엄 네네.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정말. 이런 그 분양권 시장이 지금 8가지 악재 중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입니다. 또 악재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2022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국에 한 2만 8천 세대 정도가 미분양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이 중에서 수도권이 3천 세대 정도 되고 지방이 2만 5천 세대입니다. 와. 비율로 따지면 수도권이 10%고 지방이 거의 90%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은 3천 세대라고 하지만 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아직은 버틸 만한데요. 네네. 문제는 지방이죠. 너무한데요? 이것을 신호탄을 해서 점점 더 청약 시장이 좀 활성화 시장이 이제 급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 청약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청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예전에 예전에. 물어보면 네. 일단 당첨되고 봐. 그럼요. 나중에 고민해. 아이, 그럼요. 이것을 우리가 선당 네. 후곰이라고 합니다. 선당 후곰이라고 하는데 이거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당 후곰. 네. 네. 선당. 뭘 후곰. 벌써 고민해. 당첨도 돼야지. 네. 왜냐면 당첨되면 돈이 되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이제 좀 더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되는 생각이 생긴 거죠.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집단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것이 다 미분양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민을. 뭘 고민해 바로 받아야지. 해야지. 그렇지. 이런 거 아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상승장에서는 매도자가 우위 시장이지만 네네. 이렇게 이제 하락 시장이 되게 되면은 매수자가 우위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하락은 아니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가장 네네. 정확한데요. 이 정치 시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보류하게 되겠죠. 이 집값이 오를까 말까라는 부분이 불안하니까 무조건 계속 청약을 기다려요. 받을 수가 없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시세 차익이 보장이 확실한 시장에만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지방보다는 수도권은 서울.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양권 시장이 미분양 된다는 것은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서 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알다시피 리브 앤 바이 그러니까 사는 게 목적이냐 파는 게 목적이냐 네네. 이건 자체가 뭐냐면 시세 차익이 실현되는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인 시장이죠.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요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거 해도 되나? 네. 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 고개를 드는 순간 시장은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그널이 온 게 바로 이런 미분양이 된 거고요. 이런 그 미분양이 훨씬 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가 미분양되는 시점이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청약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한 3년 정도 뒤가 되면 이제 실제 입주하잖아요. 네네. 근데 입주할 타이밍 이 가격이 분양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난리 그러면 나버리죠. 포기하는 겁니다. 네. 잠금 어, 못 내겠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30% 40% 하락된 걸로 다시 팔아버리는 거죠. 아, 이거 심각한데요. 그렇죠. 이게 입주 미분양 사태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 중독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내 기존 주택을 팔아서라도 막아야 돼. 왜 금리는 높고 대출은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다른 주택들도 급매도. 네네. 결국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약 시장이 일반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분양 사태가 3년, 4년 정도 경과하는 후가 되니까 2025년, 26년, 네네. 길게는 27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 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 지금 활력을 찾지 못하는 분양 시장이 계속 된다면 이건 최악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청약이 미분양 되는 것보다 입주를 포기하는 미분양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고 네네. 이 시그널은 3, 4년 뒤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가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네.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어떤 그런 아. 예측과 데이터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고 네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단순히 몇 세대가 미분양됐다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는 부분은 전체 네네. 시장에 100% 영향을 준다. 네. 그리고 이 기간은 3, 4년 뒤에 더욱더 큰 폭풍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전해드렸지만 네네. 좀 안 좋네요. 이것은 거의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아무쪼록 부동산의 시장 전망은 저희가 우선 악재로 평가를 하면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소식만 갖고 왔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동산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